박정숙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언제부터 거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화는 맞춰봤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네, 어머님,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매일 아침 작은 비난들이 쌓여갔어요. 식탁 위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요. 전화는 받지 않고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만 흐릅니다. 대체 어디 간 거야? 등기 우편이 도착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봉투.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 자동차 예금, 모든 것이 며느리 명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3년 반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은 텅 비었습니다. 박정숙은 혼자 월세를 내며 살아갑니다. 돌봐줄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어요.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긴 대가,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웃음 위에 쌓은 집은 눈물로 무너진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 첫 발걸음부터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감시하듯 날카로웠죠. 윤지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였어요. 모든 동작이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죠. 박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국가는 맞춰봤어? 윤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맛을 봐야 아는 거야. 윤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번 더 떠서 맛을 봤어요. 박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아들 김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식탁 앞에 앉았죠. 박정숙도 자리에 앉았고 윤지혜는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앉은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김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윤지혜는 반찬을 권하려다 말고 그냥 자기 앞 그릇만 바라봤어요. 박정숙은 반찬 하나를 집어먹으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 나물 간이 싱거워. 윤지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게 말로만 하면 돼? 매번 똑같잖아. 김도연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먹을 만해요. 내가 뭘 알아. 입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박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윤지혜는 밥을 먹는 척했지만 거의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지혜가 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해. 나가봤자 뭐하게. 윤지혜는 멈춰섰습니다. 김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박정숙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는 물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정숙은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부엌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그릇을 정리하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죠. 모든 것이 박정숙의 시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김순애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김순애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다가 근처 와서요. 커피 한 잔 하려고요. 박정숙은 윤지혜를 불렀습니다. 커피 좀 내와. 윤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박정숙과 김순애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참 조용하네요. 말수가 적어요? 박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 성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나 봐요. 집이 깔끔해요. 뭐, 가르치면 하긴 하죠. 윤지혜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김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박정숙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애가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김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윤지혜는 이미 저녁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다시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반찬을 집어먹으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생선이 너무 짜. 윤지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고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박정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또 뭘 잘못하려나. 윤지혜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웃음 대신 긴장이, 대화 대신 침묵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부엌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죠. 물소리도 그릇 부딪는 소리도 없었어요. 지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죠. 지혜야, 어디 있어?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며느리 방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평소 윤지혜가 늘 두는 핸드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을 봤습니다. 윤지혜가 자주 신던 운동화 한 켤레가 없었죠. 이게 무슨... 박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시계를 보니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 방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아, 일어났어? 김도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왜요, 엄마? 지혜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간다고 했어? 김도연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 없었는데요. 전화해봐. 내가 걸어도 안 받아. 김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요? 박정숙은 팔짱을 끼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친정에 갔나? 요즘 친정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했잖아. 그랬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럼 어디를 갔어?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은 다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없어진 물건은 보이지 않았죠. 짐을 싸간 것 같지는 않은데. 김도연도 따라 들어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말을 하고 가야지. 이게 뭐야?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제가 회사 가서도 연락해 볼게요. 엄마도 오늘 전화 좀 해보세요. 회사는 가게? 이런 상황에? 엄마, 며느리가 잠깐 어디 나간 거겠죠. 곧 연락 올 거예요. 김도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박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은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어요. 박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사를 준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빵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오후가 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웃 김순애 씨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죠. 뭐하러 나간 거야? 박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김도연이 돌아왔어요. 박정숙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연락 왔어?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몇 번 더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네요. 이게 말이 돼? 친정에 전화해 봤어요? 박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해봤어. 친정 어머니도 모르신대. 정말요? 응. 한동안 연락도 없었다고 하시더라. 김도연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상하네. 대체 어디 간 거지? 박정숙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윤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박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아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박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불을 켜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사람만 없었죠. 대체 왜? 그녀는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지혜의 빈자리가 점점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안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정숙은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 안 어디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박정숙을 짓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지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정숙은 아침마다 부엌에 서서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평소 윤지혜가 하던 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제때 돌리지 못했죠. 박정숙은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이걸 내가 왜? 중얼거렸지만 결국 해야 했습니다. 손에 물이 닿자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니 손이 쉽게 아팠습니다. 김도연은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회의 시간을 놓쳤어요. 상사가 불러 주의를 주었죠. 김대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윤지혜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말았죠.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대리,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사라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의 얼굴을 봐야 했죠. 두 사람은 마주 보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 씨가 박정숙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이웃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박 여사네 며느리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전에는 자주 봤는데 무슨 일 있나 봐요. 물어볼까요? 아이고, 그냥 두세요. 남의 집안일에. 하지만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박정숙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이웃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전에는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왜들 저래? 박정숙은 외출을 점점 줄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지만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웠죠. 열흘째 되던 날 김도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저녁 안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라면을 끓였어요. 두 그릇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좀 드세요. 박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라면을 받아들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도연아? 네. 지혜가 왜 이러는 걸까? 김도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닐 거예요. 그럼 뭔데?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다음 날 김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거 법률사무소에서 온 것 같은데요.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봉투를 건네받은 박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어요. 도연아, 내가 열어봐. 김도연이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데? 뭐라고 쓰여 있어? 박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산, 정리 관련 서류네요. 재산? 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박정숙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김도연은 나머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통장 해지 내역, 명예 변경 확인서, 법률 상담 기록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준비한 거네요. 오래전부터. 박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럼 지혜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이제 상황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봤어요. 김도연은 현관 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날 윤지혜는 다른 도시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거리가 보였어요. 이곳은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방 안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노트북, 그리고 서류 봉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윤지혜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읽었습니다. 통장 해지 완료, 명예 이전 완료, 법적 서류 발송 완료, 하나하나 확인 표시를 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분류된 기록들이었죠.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병원 진료 기록. 윤지혜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1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죠. 6달 전 처음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윤지혜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매일 듣는 작은 비웃음들, 끊임없는 감시, 존재를 지우는 시선들. 그것을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윤지혜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군요. 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결혼하고부터요. 3년 반쯤. 변호사는 노트를 덮고 윤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몇 달은 봐야 합니다. 재산 정리, 서류 준비,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죠. 모든 것을 조용히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친정 어머니에게도. 집으로 돌아오면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시어머니의 작은 비난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반찬 왜 이래? 맛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지혜는 그렇게 대답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고. 이 대화는 곧 끝날 거라고. 한 달 전 마지막 상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일만 남았어요. 윤지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현실이었습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어요? 이번 주 안으로요. 혼자 계실 곳은 정하셨습니까? 네. 다른 도시에 방을 구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윤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떠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일어났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통장과 카드. 거실을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스쳐갔어요. 매일 앉았던 식탁, 설거지하던 싱크대, 바닥을 닦던 걸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길었던 시간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알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윤지혜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발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조용했던 준비는 끝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박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 적힌 법률사무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재산 분할 및 명예 변경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박정숙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이 집의 명의가 누구였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집은 윤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예금 계좌 내역이 나왔어요. 결혼 후 모아둔 돈의 절반이 윤지의 개인 계좌로 이미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붙잡고 계속 읽었어요. 자동차도 윤지의 명의였습니다. 박정숙이 며느리가 사용하라고 사준 것이라 생각했던 차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며느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윤지혜가 가져온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박정숙은 며느리가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다 마련해 준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마지막 장에는 법적 절차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주지명도 요구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엄마,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집에 당장 와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류가 또 왔어. 법원에서.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정숙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시간쯤 지나 김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디 있어요? 박정숙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읽어봐. 다 적혀 있어. 김도연은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산 내역을 보고 명예 변경 사항을 확인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집이 지의 명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결혼할 때부터였나 봐. 김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예금 내역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돈도 반을 가져갔네요. 내가 모아둔 건데. 엄마, 이건 원래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박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다 관리했는데. 법적으로는 둘 다 권리가 있어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고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혼 조정 신청이네요.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김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지혜한테 연락은 해봤어? 했죠. 계속 안 받아요. 법률사무소에는? 그것도 연락했는데 본인 의사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박정숙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난들, 끝없는 지적들, 무시하는 시선들. 그것들이 쌓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도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관했던 시간들, 모른 척했던 순간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날들. 제 잘못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저도 알았어요. 지혜가 힘들어하는 거. 근데 그냥 김도연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법원 조정 날짜가 잡힐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혜가 원하지 않으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서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감정 없이 차갑게 사실만을 말하는 종이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웃으며 남을 내려다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을 보러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김도연이 퇴근길에 간단한 식재료를 사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는 시간조차 줄었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배가 안 고파?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도연은 혼자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순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계세요? 박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여사님? 한참을 기다리던 김순애는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순애가 아래층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정숙은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김도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왜?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던데? 김도연은 대답하기 어려운 듯 망설였습니다. 그냥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식으로요.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감히. 엄마,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법원 조정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말도 안 돼. 박정숙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김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선배가 물었어요. 김대리,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소문 들었는데. 힘들면 말해.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죠. 저녁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간 박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수적은 여자였어요. 박정숙은 그것이 순종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잘 가르치면 되겠어.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매일매일 지적했습니다. 음식간이 맞지 않다고, 청소가 부족하다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박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만족했어요. 자신의 말이 통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박정숙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런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해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죠. 박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차가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김도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침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우유랑 빵 있어요. 박정숙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순애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웃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어요. 박정숙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이러시면 안 돼요. 박정숙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박정숙은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단정하게 꾸몄었죠.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나갈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던 집안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쌓인 빨래, 먼지 쌓인 선반, 더러워진 바닥. 박정숙은 청소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지만 결국 해야 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금방 지쳤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쑤셨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매일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박정숙은 청소를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겼던 시간들을, 누군가의 눈물을 웃음으로 여겼던 순간들을. 이제 그 웃음은 멈췄습니다. 대신 후회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도연이 돌아왔을 때 박정숙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도연은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박정숙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정숙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김도연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정숙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직원이 나와 안내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 자리에 윤지혜가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며느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윤지혜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김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윤지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윤지혜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내역과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김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윤지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정숙이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집에 돌아와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자. 윤지혜는 박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모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윤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매일 들었던 말들, 매일 받았던 시선들. 그게 뭔지 모르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재산 분할 문제부터 1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정리된 대로 나누기로 했어요. 김도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지혜도 나왔어요. 김도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네. 나한테도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윤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때 도연 씨는 선택했잖아요. 뭘? 모른 척하는 것을요. 김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지혜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박정숙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윤지혜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미안하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말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그러니까 돌아와. 윤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왜 진작하지 않으셨어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혜는 계속 말했어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으셨죠.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요?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혜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김도현과 박정숙은 복도에 남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박정숙은 계속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김도연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치료하면 되죠? 약을 드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집에서 박정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김도연이 약을 챙겨 주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고마워. 제가 당분간 집에서 챙겨 드릴게요. 박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다 내 잘못이야. 내 결혼도 망쳤어.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도 있어요. 저도 지혜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숙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인사만 간단히 했어요. 예전처럼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김순애 씨도 거리를 두었죠. 박정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자신이 쌓아온 관계들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정숙은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도연이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어요. 간단히 국과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했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며느리가 차려주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 있었고 국간도 딱 맞았어요. 박정숙은 그때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선택의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리되었어요. 윤지혜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박정숙은 그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죠. 집은 윤지의 명의였고 박정숙은 세입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야 했어요. 윤지혜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한 비용을 요구했을 뿐이었죠. 박정숙은 연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돈이 빠듯했어요.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박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숙도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며느리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았던 것은 자신만이었죠.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이 나왔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박정숙은 이제야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저 눈빛을 왜 몰랐을까?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모두 모여 앉은 모습이었죠. 윤지혜는 제일 구석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정숙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이었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응. 그럭저럭. 식사는 잘하세요? 먹고 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도연도 바빴고 박정숙도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말에 봬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한 번씩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의무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박정숙은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히 계란 하나를 삶아 먹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불 켜진 집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는 가족이 함께 있겠죠.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박정숙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도 잘 드시고. 네. 하지만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죠? 네. 주변에 돌봐주실 분은? 박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시설 같은 곳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을 생각하셔야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시설이라니.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난방을 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주말이 되어 김도연이 왔습니다. 장을 봐왔더군요. 엄마,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고맙다. 김도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했어요. 박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네. 넌 엄마 원망하지? 김도연이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김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각자 살아야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김도연은 1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박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박정숙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사람을 내려다보던 순간들이 기억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관계는 끊어졌고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고 웃을 자격도 없다고 느꼈어요. 남의 눈물로 웃던 삶은 끝났습니다. 그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외로운 저녁들, 긴 밤들, 말없는 아침들. 박정숙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늦은 깨달음과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의 눈물로 웃던 삶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